한글이 반포된 지 올해로 553번째 해를 맞았다. 우리 민족의 문자 한글. 우린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현재 대부분의 책이나 교과서엔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은 정확한 것일까? 한글 창제 당시의 기록으로는 뭐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친제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시절에 그런 설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유포가 된 것이죠. 저 실록에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을 온 백성들이 그래 알고 있는데 세종이 아마 그 무덤 속에서 통탄하고 있을 겁니다. 이 한글을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지 않았다.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훈민정음의 서문입니다. 또 여기를 보면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즉 내가 28글자를 새로 만드나니 라고 적고 있는데, 그동안은 별 생각 없이 지나쳐 왔는데, 만약 이 집현전의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것은 세종 혼자 만들었다는 뜻으로 기록한 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한글을 만든 것은 이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글 창제 과정에 얽혀있는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글이 창제된 직후 이 신하들이 아주 강력한 반대 상소를 올렸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대 상소를 올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집현전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세종과 더불어서 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 이후 이 한글을 비난하는 반대 상소를 올렸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달 임금이 직접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이른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443년 세종 25년의 일이다. 실록엔 이것에 대해 매우 간략한 기록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창제는 당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관료들이 집단으로 상소를 올려 한글 창제를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대표로 신석조, 김문, 정창손 등 모두 7명의 학자들이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들은 모두 집현전 소속으로 집현전 내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원로 학자들이었다. 이들이 상소를 올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언문을 굳이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재상에서 신하까지 널리 상의한 후 행해야 할 것인데 갑자기 널리 펴시려 하시니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들은 상소를 통해 한글 창제가 세종의 독단적 행동이었음을 비난하고 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채말리도 아마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저기는 아마 그때 와서 그분도 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고요. 없고 적어도 집현전이라면은 적어도 대제학은 그건 하나의 명예직이고 겸직이기 때문에 부제학이라면 그 실제로 실무 담당 책임자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그런 상소가 그때 올라올 정도면 미리 알았으면 벌써 그런 저기가 나오죠. 근데 그때 나왔다는 거 보면 거의 전혀 모르신 게 아닌가 거의. 집현전의 최고 책임자였던 최만리가 한글 창제를 몰랐다면 창제 과정에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한글 창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학자는 정인지, 최항, 신숙주, 성삼문 등 모두 7사람이다. 반대 상소를 낸 학자들이 원로라면 이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로 소장학자에 속한다. 집현전 칠학사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이름은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성현의 용제총화. 세종이 신숙주 성삼문에게 명해 언문을 지었다는 것이다. 집현전 칠학사 중에서도 한글 창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학자는 신숙주다. 세종의 총애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한글 관련 사업에 가장 많이 동원된 사람이 바로 신숙주였기 때문이다. 신숙주는 외국어에도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어, 일본어 등 5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사실도 그가 한글 창제에 참여했을 거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숙주의 문집인 보환제집엔 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숙주가 직접 쓴 글을 비롯해 당대 학자들이 기록한 그의 일대기가 실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선 한글 28글자를 만든 것은 세종이라고 적고 있다. 신숙주가 한 일은 세종의 명을 받아 한글 서적을 편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신숙주가 요동에 다녀왔다는 기록이다. 당시 요동에 귀양와 있던 중국의 언어학자 황찬을 만나기 위해 성삼문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요동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신숙주가 황찬을 만난 것은 훈민정음 창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질문한 것은 한글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한자음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그 한자음에 관한 질문을 하러 간 것이다. 그리고 또 한자음에 관한 이론이었던 성운학에 관해서 질문하러 간 것이지 무슨 우리 한글을 만드는데 어떤 직접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그 연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조선실록을 보면은 지금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숙주가 황찬을 만나기 위해 요동으로 간 것은 언제일까?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기로 했다. 검색 결과 신숙주가 최초로 요동에 간 것은 1447년 1월. 한글이 만들어진 뒤 1년 2개월 후의 일이었다. 실제 일은 아마 뭐 성삼문이나 신숙주 곧또래들이 이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성삼문은 조금 전에
뭐 집현전에 왔고 신숙주는 더구나 그러니까 세종 25년 말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공표됐는데 신숙주는 23년인가 뭐 집현전 학사가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일본에 갔어요. 어쩌고 해서 그 일에 관여할 뭐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글 창제에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원로 학자들은 한글 창제 자체를 반대했고 젊은 학자들도 한글 서적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사실만을 밝혀냈을 뿐이다. 결국 세종 25년에 만들어진 한글 28자는 그들의 공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글 28글자가 만들어진 것은 세종 25년이고 이 훈민정 책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세종 28년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 책을 만드는 데만 동원이 됐다면 세종 25년에 만들어졌다는 이 28글자는 세종 혼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것은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세종대왕은 조선왕조 500년간뿐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뛰어난 문화적 업적을 남긴 군주였습니다. 농업, 천문, 의학 등 이런 것을 장려해서 치국이, 해시계, 물시계 등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고 또 각 학문 분야에서 이 뛰어난 성과를 올린 전문 서적들을 수백 권씩 만들어낸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그가 재위했던 32년간보다 과학기술이나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는 없었다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종이라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보인 이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일을 맡았던 실무자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글만은 세종이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훈민정음에 관한 책 중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바로 이것이 세종 28년 한글 반포를 위해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해례본은 한글의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책이다. 집현전 학자였던 정인지가 쓴 이 책의 서문 중에 한글을 만든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전하창제. 여기서도 훈민정음 28자를 만든 것은 세종이라고 밝힌 것이다. 신하들이 만들었는데 뭐 관례에 의해서 임금이 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은 다른 경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 세종대왕 때 한글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 아무리 그 공을 임금한테 돌리기 위해서 그 했다 이렇게 보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으로 보면은 한글 만든 건 대단한 공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임금이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을 임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친절한 표현을 썼다. 이건 뭐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재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으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너희가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제 군주가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종 스스로 한글을 만든 것이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종이 직접 쓴 글 속에서도 한글 창제를 다른 사람에게 명해서 만들겠다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훈민정음 서문의 글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글 28글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친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 훈민정음에서만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참 이 훈민정음은 역시 친제였다. 그리고 세종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종의 학문적인 그런 배경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고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에 몰두해 건강이 나빠지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아버지였던 태종이 글을 읽지 못하도록 책을 모두 빼앗았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세종은 이미 왕자 시절에 학문에서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께서 참 이분은 그러니까 학문의 대왕이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했지만 임금이 되신 여가인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꼭 공부를 하십니다. 또 정사를 보다가 여가에서 공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는 경서류에서 안 본 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 또 경우에 웬만한 건 다 보신 분입니다. 세종은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가볍게 옛사람들의 운서에 터무니없는 언문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세종의 반박은 단호했다.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과 자모가 몇이냐? 세종 스스로 언어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세종의 반박에 대해 당대 이름난 학자였던 집현전의 학사들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다. 채말리라고 하는 분이 그 집현전의 책임자였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의 최고 학자라고 할 수 있던 분이죠. 그런 당대 최고 학자를 앞에 두고 당신이 이런 걸 아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리 그 당시에 임금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뛰어난 그런 학문적 역량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한글을 만든 직후 세종은 동국정운을 편찬하도록 명한다. 이것은 방대한 분량의 중국음을 모두 한글로 옮겨 적는 일이었다. 그런데 실무자였던 신숙주가 쓴 서문에 따르면 하나하나까지 모두 왕에게 직접 제갈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음운학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가 바로 세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집현전 학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해례의 서문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상세하게 덧붙이라고 명했다. 즉, 세종의 명을 받아 한글 28글자의 원리와 용례를 해석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집현전 학자들은 한글 28글자의 해석과 동국정운 등 한글 서적의 편찬 사업에 관여했을 뿐이었다. 그것도 세종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서 이루어낸 일들이었다. 세종이 임금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학자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가려지는데 세종대왕은 왕이면서도 아주 뛰어난 언어학자였죠. 이제 언어학자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 만약 그 임금이 아니었다면은 그 언어학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마 세계사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을까. 워낙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또 임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강조돼서 학자라는 사실은 가려지는데 그 한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기록 같은 걸 보면은 세종은 아주 뛰어난 언어학자였죠. 세종대에 이루어진 한글 관련 사업의 최고 책임자. 그것은
바로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였던 세종 자신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부르는 이 책은 사실은 두 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책은 훈민정음이라고만 적혀 있고 또 그 뒤에 붙어 있는 책은 훈민정음 해례라고 기록이 돼 있죠. 즉 용례를 풀어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것이 원래 훈민정음이고 또 이것은 그 뒤에 해석을 위해서 붙인 그런 책이 되는 셈이죠. 자, 이 두 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글자꼴도 서로 다릅니다. 이쪽 것이 조금 더 크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책이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세종 25년에 작성된 어제 훈민정음, 즉 세종이 직접 만든 훈민정음이고 이것은 세종의 명을 받고 이 집현전의 학자들이 정리해서 만든 일종의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집현전 학자들이 동원된 것은 글자가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해설서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한글 28글자는 세종 혼자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세종이 아무리 이 뛰어난 언어학자였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혼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말로 탄생하기까지에는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말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실험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실제로 사용도 해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세종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세종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협력자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싸고 떠도는 얘기는 많지만 그중 믿을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다. 그런데 한 가문에서 구체적인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바로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와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정의공주가 한글을 창제하고 그다음에 창제한 것을 민간인에게 그 시험을 시키는데 정의공주가 했다 이런 그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려오는 이야기는 한글을 정의공주가 만들었다고 하는가요? 우리 그렇게 알았죠. 한글을 만들었다고까지 얘기되는 세종의 둘째 딸 정의공주는 죽산 안씨 가문으로 출가한다. 그런데 이 가문의 족보에 시집온 그녀가 세종의 명을 받아 한글 창제를 도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족보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기록과 같이 공주유사가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공주유사에 볼 것 같으면은 한글의 그 변음과 토착을 세종대왕께서 여러 대군들한테 이제 하명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라. 그런데 그 대군들이 아마 못 푸는 모양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그 정의공주한테 변음과 토착을 한번 풀어봐라. 그렇게 이제 하명을 하시니까 정의공주께서 이 변음과 토착을 풀어가지고 세종대왕한테 그 올리니까 세종대왕께서 아주 극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으로 노비 수백 구를 그 하사하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공주가 해결했다는 변음과 토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이것이 민간에서 사용되던 언어나 사투리 등이 아니었을까 막연히 추정해 볼 뿐이다. 아마 그게 기록이 됐었는데 한글 창제 과정에서 정의공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은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 세종의 직계 가족들이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한글 서적 편찬 사업에도
세종의 가족들이 깊숙이 개입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창제 후 처음 실시한 사업이 바로 운회를 번역하는 것. 이 일에 왕자들이 동원된 것이다. 세종이 그 한글 창제 과정에서 아마 문종이나 나중에 세조가 된 수양대군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서로 그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증거의 하나는 세종 25년 말에 훈민정음을 공표를 하고 그 다음 해 봄에 바로 한 2달 뒤에 이제 훈민정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총책임자를 세자를 시켰거든요. 문종하고 그 다음에 세조 이런 왕세자들을 책임자로 한 것은 역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때 처음 이제 집현전에 젊은 학자 몇 사람이 참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최만리 반대 상소문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나와요. 운휘를 번역하는 일에 참여한 왕자는 모두 세 사람.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와 수양대군 그리고 안평대군이 그들이다. 이들이 번역 사업의 책임자가 된 것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한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들이 세종을 도와 한글 자모 28자를 만들 때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분의 아드님도 삼형제가 참 뭐 세종 거의 못지않게 다 그 당시에 학자로서도 저기 되고 의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글씨에 대해서도 능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기록에는 심지어는 세종과 문종이 같이 만들었다는 기록도 나오고 또 세종께서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씩 식사를 같이 하는 대군과 같이 하는 거기에 주고받는 뭐 의논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거로 봐서 뭐 세조 다시 수양대군 시절이죠. 그분이 그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가지고 석보상조를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거에 대한 그런 거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종과 관련해 직해동자습이란 책의 서문에 재밌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것은 신숙주와 함께 한글을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성삼문이 쓴 기록이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성삼문은 이 글에서 한글을 만든 것이 세종과 문종이라고 적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다른 기록은 없지만 한글 창제에 왕자들이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한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삼강행실도다. 이 책이 만들어진 동기는 세종 10년에 있었던 일 때문이다. 진주 사람 김화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에 충격을 받은 세종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며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담은 행실도의 간행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는 내용과 함께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넣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그러나 세종은 문자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림만으론 제대로 된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한다. 문자 창제 필요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그리고 10년 뒤 훈민정음 서문에서 어리석은 백성과 문자라는 단어가 다시 나타난다. 삼강행실도에 백성이 알 수 있는 문자를 붙이고 싶었던 세종.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로 사업은 중단되고 훗날 성종 때
이 책은 간행될 수 있었다. 한글 창제는 세종이 신하들 몰래 자식들을 데리고 10여 년간을 추진해온 비밀스러운 연구의 결과인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볼 때 한글은 세종이 신하들 몰래 만든 비밀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종은 이렇게 비밀리에 문자를 만들어야 했던 것일까요? 이 왕조 국가에서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백성의 생사 여탈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임금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비밀리에 문자를 만들어야 했던 것일까?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최만리의 상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글이 완성된 직후 세종은 큰 곤경에 처한다. 한글 창제를 찬성하는 이는 없는 반면 가장 신임하던 집현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만리 등의 학자들은 상소를 통해 왕의 행동은 사려 깊지 못한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한다. 이들의 태도와 어조는 매우 당당한 반면 이에 대해 세종이 오히려 변명을 하는 형상이다. 어찌 옛날부터 쓰는 폐해 없는 글자를 고쳐 따로 낮고 천하고 속된 말인 이익이 없는 글자를 새로 만들어 쓰겠습니까? 이들이 감히 세종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과의 문제 때문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중국이라도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최만리는 걱정하고 있었다. 상식적인 그 정상적인 태도였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 학자로서는 그렇게 다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문을 가지고 문자 생활을 했고 그것이 상류 사회의 문자 생활은 뭐 그것으로서 이미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한글을 만든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로서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이것은 도리어 그 최만리 반도상서문에도 있지만은 오랑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반대를 한 것이 뭐 도리어 당연했다. 사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새 문자로 만든다는 사고는 당시로선 위험한 생각이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4대 관계에 있던 조선이 이미 쓰고 있는 한문을 두고 따로 국어를 가진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뭐 집현전 학사에게 명령을 하면 집현전 학사가 온 사람이 그걸 반대하지 예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집현전 학사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비밀 가만히 만들 길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현전 학사의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 조선 문자 만든다. 전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늘 거기서 부복해가지고 그거 할 모양인데 그 될 길이 없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만약 한글이 창제되기 전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다면 한글 창제는 불투명했을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 바로 내불당 사건이다. 세종이 궁궐내에 법당을 지으려 하자 신하들이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다. 나라의 국교가 유교, 즉 성리학인데 왕이 불교를 숭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동잡록엔 당시 신하들의 반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집현전 학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업무를 중단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에 세종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황희를 붙잡고 이를 어쩌면 좋은가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명분을 앞세운 신하들의 주장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글모르는 백성을 위한 한글 창제는 양반 계층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것이었기에 반대는 더욱 거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 치말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한문을 배워서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고 그것이 다른 일반 서민들과 자신들이 구별되는 또 그런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에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 자기 고유의 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여진, 서하 이런 것들을 오랑캐라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대목이 구체적으로 상소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필요 없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였는데 세종대왕은 그런 글을 아는 사대부 입장에서 보지 않고 글을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 차이가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불당 사건 때와는 달리 세종은 반대론자들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처한다. 반대 상소를 올린 집현전 학자들을 전원 하옥시키면서까지 한글의 사용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한글 창제 전에 이 사실이 신하들에게 알려졌다면 한글은 탄생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당시의 명분에 어긋나는 한글 창제. 한글은 세종이 신하들을 따돌리는 비밀 작업으로 마침내 이뤄낸 거대한 비밀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한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서야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학자들의 도움도 없이 세종은 어떻게 이 새로운 28자를 고안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훈민정음의 서문과 이 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방고전, 이 글자를 풀이해 보면 고전, 즉 옛 글자를 참고했다는 뜻인데 과연 그럴까요? 이 한 구절 때문에 한글의 기원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 우리 주변에는 한자 이외에 여러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몽고의 파스파 문자, 또 한자를 변형한 여진 거란 문자, 또 일본의 가나 문자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몽고 문자를 두고 조선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글의 기원이 되는 글자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뭐 글자꼴이 닮은 것이 별로 없죠. 그중 몇 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한글의 모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 한글이 어떤 문자를 참고했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문자는 어떤 문자일까요? 한글과 가장 닮은 문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남단에 위치한 시코쿠로 향했다. 이곳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의 어귀엔 이상한 글씨의 비석이 있다. 여기에 새겨진 글자가 한글의 기원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비석엔 마치 한글을 풀어 쓴 듯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일본에선 이 글자를 신대문자라고 부른다. 일본에 한문이 들어오기 전인 신대에 사용하던 문자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これはね、韓国のハングル文字だと言ってるけども、どう思いますか？
ハングル文字って言ってるんですか？私ははっきり知らないんです。これはね、昔からある日本の紙を文字っていうふうにね、教えられてるんやけどね。 북한의 학계에서는 이 글자들이 바로 고조선 문자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신대 문자는 현재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다. 주로 조상신을 모시는 신사 등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분포 지역만도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한글과 꼭 닮아 있는 이 글자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고 있을까? 一般的にはカンナガラと言うんですけれども、正式にはカンナガラです。 놀랍게도 이 문자는 한글과 똑같이 발음되고 있었다. 正しい道、それを我々人間も一緒に歩む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先生は한글文字読めるんですか？今読めません。 일본 사람들은 신대 문자를 과거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글자라고 여겨 매우 신성시 여기며 숭배하고 있다. 일부 신사에서는 이 글자 자체를 신 대신 모시는 경우도 있다. 신대 문자인 그 자체로도 신령한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신대 문자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적이다. 신사에서 만드는 부적엔 지금도 신대 문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신대 문자 인장이라 그랬죠. 예, 신의 인장. 그 인장이 그 신사에 신이 이렇게 도장을 찍혀와서 이것이 전래되고 해서 일본의 신대 문자 글이 됐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신대 문자인가요? 예, 이게 이제 신대 문 초서체. 신대 문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초서체. 요거는 진서체. 요거는 이제 이 신사의 마크. 예. 예. 중간에는 뭐라고 쓰는? 예. 저거는 이제 지라는 말은 이제 그 신이 존재한다. 세 가지 존재한다. 이외에도 신대 문자의 흔적은 비석, 청동검, 청동거울 등의 물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자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하는 점이다. 한글 이전에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신대 문자를 최초로 소개한 것은 1800년대 초반에 출판된 신자 일문전을 통해서였다. 매우 여러 종류의 신대 문자들이 소개돼 있는데 일부에선 신대 문자는 이 책의 저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 저 신대 문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국어 국문학계에서는 한글을 가지고 국학자들이 하나의 글을 만들어서 신도 정신에 많이 사용했고 그거는 위서라 위작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살의 신주들을 할까 이 신도 고신도가들은 바로 신대에 있었던 말, 즉 신이 주는 말이라고 그들은 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대 문자를 둘러싸고 진위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적 속에도 고대 문자가 쓰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부적의 문양 속에서 한글과 유사한 글꼴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요 다른 것은 읽을 수가 없지만 여기 미음 리을 이렇게 3번 써놓은 건 물을 3번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적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글자는 우리 조상들이 쓰던 글자고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상들이 썼던 글자들이 부적 속에 많은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왜 부적 속에 그런 글자가 남아 있느냐면은 조상신을 불러서 하늘님을 부른다든가 또는 별에 있는
북두칠성님을 부른다든가 그럴 때 그 당시에 그런 신앙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조상신을 부르려면 그 조상신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 알아볼 수 있는 소리로서 불러야 알아듣고 내려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적에는 영어로 쓴다든가 또는 다른 나라 말로 쓴다든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조상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호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식이죠. 우리나라에 고대부터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옛날부터 있어 온 것이다. 연대를 알 수 없는 책 속에선 고조선 때 사용되던 글자라며 신지문자라는 것이 소개돼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신지문자의 글꼴도 부적 속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는 남해 양아리에 있는 바위 그림을 일러 고대 우리 선조들이 쓰던 그림 글자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많은 주장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환단곡이라는 책 속에 소개된 가림토 글자다. 모두 3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글자 모양이 한글과 거의 유사하다. 때문에 일부에선 한글은 이 글자로부터 유래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에선 이 가림토 글자가 실제 존재했으며 그 물증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가림토 문자의 증거로 제시되기도 하는 이 탁본. 이 탁본의 글자가 과연 고조선 시대 우리가 쓰던 글일까? 이 탁본이 소장자가 원래 소장자는 누구냐 하면 서울대학교 그 교수로 지내신 이상백 교수님의 소장품이었어요. 1930년대 학생 시절에 만주 지역에서 탁본하셨다고 합니다. 이 탁본은 이상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한글의 어머니 글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탁본을 살펴본 결과 그 가운데는 한글과 유사해 보이는 글꼴들도 들어 있었다. 정말 이것이 가림토 문자 혹은 원시 한글의 흔적일까? 여기에 그거 아까 얘기. 동아시아 고문자를 연구하는 송기중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 문자에 대해 확인해 봤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떤 문자인가요? 이게 저 돌골 문자예요. 돌골 문자. 가림토 문자. 아니, 가림토 문자하고는 전혀. 그럼 이 부분은 돌골 민족은 이렇게. 아, 그렇죠. 그 결과 이것은 가림토가 아니었다. 이미 해석까지 어느 정도 완료된 돌골 문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돌골 문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소리 문자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우이글 지금 그 얘기하는 그 돌골족들이 9세기 10세기에 쓰던 그 우이글 문자를 몽고가 저 칭기스칸 그 등장하기 직전에 13세기, 12세기 말에 이제 받아들여 갖고 몽고로 썼던 걸 16세기 말에 다시 만주족들이 그걸 받아들여 갖고 만주어로 썼어요. 이건 그러니까 만주어라고. 이처럼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뜻글자 외에도 독자적인 소리글자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 민족과 언어학적 계통을 같이 하는 이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소리글자의 전통이 있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 신경준이 지은 훈민정음 운해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사용하던 소경문자가 있었는데 그 수가 일정치 않고 그 꼴의 법칙 또한 없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한문 외에 민간에서 사용되던 문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만약 세종 당시 이런 민간 문자가 있었다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이 이 문자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방고전에 대해선 그 어느 기록에서도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세종이 참고했다는 글자, 고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자방고전이라는 옛 글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무언가 참고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참고했다는 옛 글자가 이 훈민정음 28자를 만드는 데 끼친 영향은 아주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 때문입니다. 현재는 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책이 발견된 것은 지난 1940년 안동의 한 민가에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를 두고 아주 수없이 많은 그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 책이 발견되면서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훈민정음 28글자의 제작 원리가 이 책 속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실로 500여 년 만에 글자 한자 한자의 제작 원리가 밝혀지게 된 것이죠. 해례본을 통해서 본 훈민정음 28글자의 독창적인 제작 원리, 그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는 오랜 세월 동안 미궁 속에 잠들어 있었다. 때문에 어떤 이는 세종이 창호문의 문양을 바라보다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 만든 것이 기역 니은이란 이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면서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밝혀진다. 한글의 글자꼴이 무엇을 본따 만든 것인지 이 책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기역은 쇳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이처럼 5개의 기본음은 발음기관의 생김새에서 본따 만들었던 것이다. 기역 글자가 왜 기역 그런 모습을 가졌느냐 그 말이야. 이런 기역 모습. 그거는 입안에서 기역을 발음할 때 음성학적으로 이런 그 기역 모습, 이런 혀의 모습이 기역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바로 그 기역의 이런 모습을 기역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공통이죠. 뭐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흑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기역, K 같은 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 그 발음 기관을 그대로 상영했다 하는 거. 그게 아주 독특한 일이고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글의 글자꼴이 발음기관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한 것인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이것이 맞다면 세종은 이미 500년 전에 발음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해례의 설명 그대로였다. 나. 나머지 글자들도 모두 해례의 설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 외의 글자들은 매우 간단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했다. 5글자를 기본으로 삼고 소리가 강해지면 기본자에 획을 더하면 된다. 이런 그 기본 글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획을 더해서 이 크 소리를 만들고 요걸 2번을 더해서 끄 소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여기서 여기 오는 거, 또 여기서 여기 오는 거, 이 3글자를 보면은 요 기본 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누구나 어떤 민족이나 이거 하나 배우면 3개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배우면 열을 안다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실현이 되는 거죠.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는 5가지 기본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한글의 기본 글자를 이루게 된다. 이 5글자를 기본으로 삼고
획을 추가해 글자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동일한 계열의 소리는 동일한 글자꼴을 갖게 됨으로써 한글은 소리와 모양이 일치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15세기 오면 세종이 살던 시대에 오면 이 음성학이나 음운이론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나 세종이 밝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낼 때 혀와 입술이 어떻게 움직여서 난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한글이 고도로 발달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음성 지식, 우리가 발음 작용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난 뒤에 만들어졌다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세계적 과학 잡지 디스커버는 지난 94년 7월호에 문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 글은 한글을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최상급의 표현을 써서 한글을 극찬하고 있다. 다른 문자와 비교해도 한글의 우수성은 탁월한 것이다. 미국인 학자로 한글을 연구하고 있는 레드야드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 그것이 바로 한글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자의 사치, 그것은 시대를 앞서간 천재 언학자 세종의 외로운 노력이 가져다준 고귀한 선물이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비록 오랑캐가 된다 하더라도 백성이 글을 알아야 한다는 그의 의지. 한글 창제는 극소수 양반층만 누리던 문자의 특권을 모든 백성에게 나눠준 세종의 거룩한 문자 혁명이었다. 한글은 어느 날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치밀한 연구와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이룩한 과학적 발명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글을 세종이 혼자 만들었다는 사실은 의심을 받게 됐고, 이 집현전 학자들과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오해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세종의 단독 창제를 부인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몰래 노력하고 연구한 흔적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공동 창작이라거나 혹은 세종은 명령만 내리고 실제 만든 것은 집현전 학자들이라고 믿어왔던 우리의 견해, 이것은 이제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